한국은행. 없어? 아니요. 알겠어. 얘도 없다 그러고. 한국은행 통장 누구한테 있는 거지? 다시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석탐정 일찍 왔네요. 석탐정 빨리 네네네. 잘 오세요. 네네. 석탐정 한국은행 통장 있어요? 저도 없는데. 없어요? 석탐정도 없으면 중고장터에 올려야 되나? 아니 왜 한국은행 통장이 갑자기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억만금을 줘도 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 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잠깐 장난 너무 심하게 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정도로 무식해 보입니까? 아니 놀리는 게 아니라 원래 은행은 중앙은행이라는 곳이 있고 시중은행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행이라는 거는 제가 대충 알기로는 돈이 많은 사람은 저축을 하고 돈이 부족한 사람이나 돈이 부족한 회사가 돈을 빌리러 오는 곳이 은행인데 중앙은행이랑 시중은행으로 나뉜다면은 뭐 좀 다른 역할을 하나요, 서로? 맞습니다. 하는 일이 좀 다른데 네. 먼저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네. 화폐,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는 곳이 한국은행이라고 했었고요. 화폐를 만드는 곳은 한국조폐공사라고 했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앙은행의 역할이 나옵니다. 네. 우리나라의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행한다. 화폐는 금속을 녹여서 틀에 붓고 찍어내는 주화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주조한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통틀어서 주조라고 얘기하는데 발행이라는 것은 뭐냐? 한국은행은 만들어진 돈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때에 쓸 수 있도록 돈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것을 이제 발행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번에 물가란 녀석을 수사할 때 시중에 흐르는 돈의 양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그랬어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건가요? 맞아요. 나라 안에 돈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오르고 그렇죠.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물가가 내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중앙은행은 돈을 시중에 풀어놓는 발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돈의 가치랑 직결되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잖아요.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네? 이곳이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로비입니다. 저 위에 뭐라고 써 있죠? 물가 안정. 궁서체로 써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적어놨다는 거는 뭔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이 목표는 달성해야 된다. 미션같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탐정이 말한 대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은 돈의 양과 흐름을 조절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심장에서 적당한 양의 피를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되고 뿌려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경제가 힘을 얻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양의 돈이 항상 풀려 있어야 되고 잘 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쯤에서 제가 질문 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많은 지식을 나눠주셨는데 아직도 제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왜 한국은행 통장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중앙은행은 우리랑 거래를 하지 않고 네. 중앙은행은 은행 또는 정부하고만 거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은행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은행이랑 정부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은행만 중앙은행의 통장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중앙은행을 은행의 은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앙은행은 왜 시중은행에게 통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중은행은 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통장을 만들어주고 또 남은 돈을 은행에 보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 돈을 모아뒀다가 필요한 사람이나 아니면 기업들한테 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준 다음에 이자를 받습니다. 네, 이자. 그리고 그 이자를 금리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은행은
이자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빌려주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이 100밖에 안 남았는데 100보다 더 많은 돈을 찾으러 사람들이 왔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은행에 남겨둔 돈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찾을 줄 모르고 엄청나게 돈 많이 빌려주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돈을 찾으러 왔다. 근데 현금이 이거밖에 없다. 그럼 정말 큰일 나겠는데요, 은행은?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기로 뱅크런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시중은행한테 계좌를 만들어 놔라. 그리고 적어도 이만큼은 일정 부분 이상만큼은 돈을 여기다가 예치해 놔라. 돈을 다 빼가려고 할 때 나한테 맡긴 돈을 줄 테니까 그 돈으로 해결해라.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급 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안전장치 같은 거군요, 진짜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우리 개인들이 넣은 돈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을 은행의 은행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나라마다 이런 중앙은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영국의 영란은행, 그러니까 뱅크 오브 잉글랜드라고 얘기하고 네. 무려 설립된 지 327년이나 됐어요. 영란은행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있어요. 영란은행은 영국과 프랑스가 한참 전쟁 중이던 17세기 말에 설립이 됐는데 이유가 재정 압박 때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전쟁에 필요한 돈이 그 당시만 해도 150만 파운드, 현재 돈으로 환산해도 24억 원 정도였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막대한 전쟁 비용을 영국이 세금으로 충당하기엔 너무 어려웠던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영국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심에 빠져 있을 때 스코틀랜드 출신의 사업가 윌리엄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딱 나타나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영국 정부 지금 상황 보니까 돈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돈 빌려줄게. 대신에 특정 지역에서 내가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줘. 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영국 정부 입장에서도 저런 사람한테 그런 권리를 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1694년 7월 27일 네. 영란은행이 드디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가장 유명한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 우리말로는 연준.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그래서 저희 딸이 연준이가 누구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하도 저희가 연준 하니까 이름이 우리 딸이 예쁘니까. 연준이가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약자로 페드라고도 하는데 네. 이거는 신문 기사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한 번쯤 기억해 두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개념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중앙은행, 일단 넌 내가 파악했어. 탐정님, 계실 줄 알았어. 엄청난 소식. 제가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경제를 파헤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건 이제 탐정의 촉인데 이 수첩에 분명히 중요한 게 적혀 있을 거예요. 보면은 12월 20일 K 2,040만 원 출금, 1월 5일 P 1,050만 원 입금, 돈이 들어오고 나간 기록들이 이렇게 써 있는데 옆에 뭐 다른 건 없어요? 옆에 K 옆에는 2%, P 옆에는 5% 이렇게 적혀 있긴 해요. 그러면 2천만 원의 2%가 40만 원, 1,000만 원의 5%니까 50만 원. 아마도 그 수첩은 금전출납부인 것 같은데요. 금전출납부. 2%, 5%를 이자로 표시하고 그리고 내보낸 돈 이런 걸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자요? 제가 찾고 있던 그 이자인데?
이자는 돈이나 물건을 빌려줬을 때 내가 빌려줬으니까 너는 대신에 뭔가를 내놔라고 하는 일종의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자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이자를 쫓아다닐 때 은행을 계속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은행이죠. 그것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번에 중앙은행을 할 때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여윳돈이 있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그게 은행의 첫 번째 역할이죠. 돈을 맡아주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곳. 근데 두 번째 역할은 환전을 해주거나 지급 결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환전은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많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의 돈을 은행이 보관하고 있다가 제가 요청할 때 우리나라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지급 결제라는 개념이 뭔지 처음 들어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현금을 주면서 거래하기도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기도 하잖아요. 승국 씨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카드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카드 회사가 편의점에 돈을 대신 내줘요. 네. 그러면 이 결제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 결제를 해주는 곳이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이게 뭐 효율적이기도 하고 결국 제가 나중에 돈을 내긴 하지만 은행이 이걸 왜 굳이 해야 되지? 뭔가 자기네도 이득을 얻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너 불편하지 않도록 대신 지급해줬으니까 수수료를 좀 줄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수료. 그런데 이제 네. 이 수수료는 은행의 이익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요. 더 큰 돈이 벌리는 곳은 이자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자라고 부르는데 은행에서는 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 같던데요. 금리. 이 뭐 가명인가요? 금리가 뭐냐고 제가 저희 딸한테 설명을 해줬더니 네. 우리 딸이 금리빨?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금리가 아니고 금리입니다. 금리. 네. 근데 이자는 돈뿐만 아니라 뭐 쌀이나 어떤 다른 물건들에 대한 대가도 포함하는 반면에 금리는 돈에 대한 대가, 돈의 값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 돈이 가격을 지불하고 이러는 건데 이 돈의 가격이 있어요? 예, 물론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이게 국탄정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게임이 있는데 네. 이게 내일 나옵니다. 그래서 게임을 사려고 지갑을 봤는데 용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 일 많아요 사실. 이게 지금 가만있어 봐. 제가 그 정도로 기다렸다는 건 대단한 게임인데 너무 어려운데? 왜냐면 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인기 있는 게임들은 다 팔려버리거든요. 지금 바로 사는 게 되게 중요한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요. 네. 제가 게임을 살 수 있는 돈. 자, 근데 또 석탐정이 돈을 함부로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저 10,000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일주일 뒤에 돈 벌 일이 있거든요. 제가 500원 더 쳐서 1,500원으로 갚을 테니까 지금 당장 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저 친구는 1,000원을 더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는 1,000원 받고 더 들어서 1,100원 더 쳐서 갚을게요. 여기 옆에는 또 1,200원, 1,300원. 1,500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 올라가는 이유는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으면 내가 이자를 더 내더라도 빌려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약간 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물건이나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게 작년에 우리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마스크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마스크 한 개 값, 30개 묶은 값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돈도 마찬가지로 쓰고 싶은 사람, 빌리고 싶은 사람이 많을수록 금리는 올라가고 네. 그리고 돈이 많아지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보내주면 이 돈의 가치도 떨어지다 보니까 금리는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군요. 그럼 또 이런 개념들이랑 반대로 너무 돈이 남아돌아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면 이자는 당연히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 공급이 적으면 당연히 금리는 높아지고 이 반대이면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보다 쉬운 개념이네요, 그러면?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중앙은행이 꼭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미션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요? 궁서체, 음. 물가 안정. 굉장히 크게 그 입구에도 써 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중앙은행 얘기할 때 중앙은행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녀석이 금리다 이런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물가 안정이랑 금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국탄정. 그러면 오늘 나한테 10만 원을 저금을 하면 금리를 5% 쳐서 1년 뒤에 10만 5천 원으로 돌려줄게요. 잠깐만요, 선생님. 네. 10만 원이나 가져가시고 제가 1년을 기다리는데 5천 원만 더 주시면 그럴 바에야 그냥 없는 셈 치고 맛있는 건 하나 더 먹죠. 지난 갖고는 거래 못하죠. 그러면 금리 20%. 그 20%요? 20%면은 제가 1년만 참아도 2만 원을 더 벌어서 1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원래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는 걸 몇 개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콜 20%만 제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해주셔야죠. 네. 금리 그러니까, 좋은데요? 중앙은행이 이런 식으로 돈을 줄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5% 준다고 했을 때는 안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도 안 끌렸어요. 20% 준다고 했을 때는 준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면 승국 씨처럼 주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네. 은행에 돈을 맡기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통화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겠죠. 통화량이 줄어들면 돈의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네. 물건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물가는 안정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금리를 오른팔로 부리는 거군요. 아니 근데 만약에 물가가 안정되고 내려갔다고 해도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면 이것도 이것대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기업은 물건이 안 팔리니까 돈을 못 벌게 되고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구인을 하지도 않을 거고 투자를 하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을 정리하기도 할 거고요. 맞습니다. 그럼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그렇게 금리가 낮춰진다 그러면 대출받기가 쉬워졌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갖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싶어질 거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불려대니까 사람을 계속 구인하고 싶어지고 구인하면 사람은 돈을 버니까 돈을 더 벌고 그렇게 해서 기업은 더 벌고 이것도 선순환이 될 수 있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이 적정 수준의 금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펄펄 날아다닐 수도 있겠어요.